안녕하세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속이 뒤집어졌던 한때를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언니 손에 이끌려 서울 변두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느냐 하면 여자아이들이 조금 컸다 싶으면 공장이든 어디든 밥벌이를 나가야 하던 때였죠. 저도 17이 되기 무섭게 상경해서 공장에 들어가 재봉틀부터 돌렸답니다. 처음엔 실 한번 제대로 못 깨매던 애가 반년쯤 지나니 제법 야무지다는 소리도 듣게 됐어요. 저는 재봉틀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바늘이 천을 쪼르르 훑고 지나가는 소리, 그 규칙적인 박자 속에 있으면 고달픈 집 생각도 덜 나고 돈 걱정도 잠깐은 잊혔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몇 해를 죽치고 앉아 있었답니다. 월급 받은 돈으로는 절반을 떼어 시골집에 붙였어요. 남동생이 학비 보태거나 어머니 약값하시라고요. 그런데 남은 절반이 문제였죠. 월급날만 되면 제 발이 저절로 백화점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백화점 지하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새로 나온 구두며 반짝이는 브로치며 값비싼 화장품이며 제가 만져볼 엄두조차 못 냈던 것들이 그득그득했으니까요. 한 달에 구두 한 켤레, 두 달에 외투 한 벌. 뭐 딴에는 무슨 야무진 계획인 양 그렇게 돈을 썼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더러 철이 없다고 혀를 찼어요. 같이 일하던 언니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말했죠. 야, 너 그러다 나이 먹고 어쩌려 그래. 지금 안 모으면 평생 못 모은다. 속으론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만 들어오면 손이 근질근질했답니다. 어릴 적 너무 없이 커서 그랬는지 동생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이 먼저였던 시절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제 손에 돈이 쥐어지기만 하면 불이 붙듯 다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렸어요. 없이 자랐다는 티를 내는 게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답니다. 남들 앞에서 괜히 어깨를 움츠리는 것도 반찬값을 깎아달라고 조르는 것도 다 제가 원하는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더욱더 꾸몄죠. 머리를 말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없는 돈에 립스틱도 발라가며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 중에는 저와 달리 일찌감치 고향으로 내려가 결혼한 애들도 있었어요. 명절에 고향에 가면 그 친구들이 아기를 업고 나오곤 했죠. 그 앞에서 저는 일부러 더 당당한 척 했답니다. 새로 산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도록 걸었고 가방도 일부러 눈에 띄게 들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부러웠어요. 아기 업은 그 친구들 얼굴에 있는 그 느긋한 표정이요. 그런데 그 부러움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전 오히려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오기가 제 20대 전부였어요.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늘 허기진 사람으로요. 그러다 남편을 만난 건 동네 어기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보통의 백반집이었는데 주방 안쪽에서 일을 도우러 오던 먼 친척벌 청년이 바로 저의 남편이었죠. 처음 봤을 때는 손이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과묵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재료를 보고 낮에는 주방을 들락거리며 설거지부터 불 앞까지 다 해치우고 저녁이 되면 손님상까지 나르더라고요.
허리 한번 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누가 뭘 부탁하면 얼굴 찡그리는 법이 없었답니다. 밖에서 할머니가 물 한 잔 부탁하시면 퍼뜩 가져다 드리고 식사하고 나간 총각이 오토바이가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자기 밥 먹던 젓가락을 놓고 나가서 봐주더라고요. 전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 치고 그만큼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그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손님은 여기 자주 오시네요.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저 위 공장에서 일해요. 아, 재봉틀 돌리시는구나. 손이 엄청 빠르시겠다. 그 말이 꽤나 살갑게 들렸어요. 그날 그 짧은 대화가 제 마음속에 남았는지 그 뒤로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그 식당에 자주 갔어요. 그이도 제가 가면 바쁜 와중에도 꼭 한 번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여줬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어느덧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하고 몇 해 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부부는 손을 합쳐 한정식 집을 냈습니다. 처음엔 10평 남짓한 자리였어요. 간판도 저희가 직접 붓으로 써서 달았었죠. 여보, 이거 내 글씨 너무 삐뚤삐뚤하지 않아? 괜찮아. 손님은 간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맛보고 오는 거야. 그 대답이 꼭 그 사람다웠답니다. 쓸데없는 치장에 돈 쓰지 말고 들어갈 때 들이자는 식이지요. 남편은 저한테 일하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를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젊어서 백화점 앞을 서성이던 저는 남편 옆에서 하루하루 땀 흘린 돈이 얼마나 다른 맛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답니다. 가게는 입소문이 나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동네 손님들이 오가더니 나중엔 일부러 차를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붙어 있었어요. 점심때는 쉴 틈이 없어서 주방 안쪽에 서서 대충 국에 밥을 말아 대충 들이켜도 행복했죠. 몇 해 안가 옆칸을 터서 가게를 넓혔고 그 다음엔 근처에 분점을 냈어요. 그때부터는 돈이 제법 묵직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새벽 시장을 빼먹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좀 쉬어. 아랫사람들 시키면 되잖아. 그래도 내 눈으로 본 거랑 다르더라고. 그 말을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 성실함 덕분에 우리 통장을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이에 아이들 셋을 뒀어요. 아니, 뒀었죠. 큰아들은 또래보다 키가 한 뼘은 컸던 아이였답니다. 얼굴은 저를 닮고 체격은 아빠를 닮았어요. 지금도 큰아이가 웃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 어느 날 봄날이 어찌나 맑던지요. 가게 앞 도로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손님들은 드문드문 있었답니다. 큰아이가 가게에 잠깐 들렀다가 친구들이 부른다며 문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엄마 안녕! 그 말이 그 아이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가게 안에서 한창 손님상을 보던 저는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거기에 우리 큰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길 건너던 중에 달려오던 차를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작은 몸을 놓았어요. 이제 겨우 8살 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든 게 아니었답니다. 가게문도 한참을 닫았죠. 장례가 끝나고 혼자 집에 앉아 옷장을 열었는데 제가 철마다 사모은 것들이 눈앞에 쏟아지듯 쌓여 있더군요.
그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답니다. 내 아이는 7회도 못 채우고 갔는데 난 그 시간에 뭘 그리 사모으고 있었던 건가 싶어서요. 그 아이 옆에 더 많이 있어주지 못한 게 사무쳤죠. 가게가 커진다고 신이 나서 손님이 몰린다고 뿌듯해서 정작 내 새끼 손 한 번 더 잡아주지 못했다는 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옷장도 신발장도 마음도 다 비웠어요. 젊었을 적 짐칸을 가득 메우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던 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으며 그러더군요.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여보,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붙어 있었으면. 그네 생각해서라도 남은 애들한테 잘하자. 그 말이 또 한참을 울었죠. 남편 말처럼 두 아이에게 하루라도 더 곁을 주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자고 스스로와 약속했답니다. 그 약속 덕분에 저는 남은 세월을 겨우 버텨낼 수 있었어요. 큰형을 잃고 졸지에 맞이가 된 둘째 아들은 참 이상할 정도로 밝은 아이로 컸답니다. 형이 떠난 빈자리를 그 작은 어깨로도 느낀 모양이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꺼낼 줄 알고 친척 모임에 가면 분위기부터 띄우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 저를 웃게 만들던 녀석이었답니다. 종종 제가 설거지나 청소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일부러 아양을 떨곤 했죠. 엄마 오늘 표정이 별론데? 아들이 뭐 해드릴까? 됐다 이 녀석아. 나가서 공부나 해. 그 아이가 밝게 웃을 때마다 가끔씩 가슴이 찌릿했어요. 저 밝음은 타고난 게 아니라 형의 그늘을 지우려고 제 깜냥껏 애쓰는 거라는 걸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 또 눈물이 나서 저도 일부러 더 크게 웃어줬답니다. 게다가 둘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반장 선거라면 빠지지 않고 나가던 아이였답니다. 성적이 제일은 아니었어도 친구들 사이에서 늘 중심에 있었어요. 집에 놀러오는 친구들도 많아서 주말이면 저희 집 거실은 남자애들 운동화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녀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얼른 커서 내 힘으로 엄마 아빠 꼭 호강시켜 드릴게. 그때까지 엄마 아빠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이 이빠른 소리 같지 않아서 한참을 그 아이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짜였어요. 아이가 돈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그때마다 단칼이었죠.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저 진짜 괜찮아요. 망하든 흥하든 제가 해볼게요. 그 말에는 저희 부부도 더 우길 수가 없었답니다. 녀석은 대학 졸업 후 몇 해 안가 제법 규모 있게 사업을 키워갔고 직원도 여럿 두게 됐어요. 부모 도움 없이 맨몸으로 일어섰으니 저희 내외는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속으론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호기롭게 도전하는 그 용기와 깡도 부모라는 든든한 배경이 자기 뒤에 있다는 걸 알기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이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 드디어 데려올 사람이 생겼나 보구나. 응, 나 진심으로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요. 그 주말 아들이 데려온 건 정은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였죠. 30 언저리의 예쁘장한 얼굴에 옷차림도 제법 세련돼 보였답니다. 정은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직업은 좀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도 다소곳하게 잘하고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눈빛이 자꾸 겉돌았어요.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았달까요? 시선이 제 어깨 너머 거실을 훑고 제 손목에 시계를 슬쩍 보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까지 훑더랍니다. 저는 조용히 주위를 훑던 그 눈빛이 마음이 내내 걸렸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자고 가겠다고 해서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가 말했죠. 하균아, 한마디만 할게. 사람 만날 땐 겉모습이나 분위기 말고 그 사람 진짜 성품을 보고 만나야 해. 엄마도 참, 저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 집 상황을 알려주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먼저 봐봐. 엄마가 평생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 네가 잘 알아봤으면 좋겠다. 아들은 알겠다고 웃었지만 이미 정은이에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는 눈치였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나서면 오히려 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아들과 정은이를 몇 번 따로 만났어요. 대부분은 정은이가 먼저 자리를 청했답니다. 어머님, 이번에 새로 오픈한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제가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어머님, 요즘 뜬 오마카세 집 있거든요. 제가 모실게요. 그런 식으로요. 자리에 나가보면 정은이는 늘 눈에 띄는 옷차림이었답니다. 나이에 비해 꽤 감나가 보이는 가방을 들고 나오고 귀걸이며 팔찌며 반짝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식당을 고를 때도 음식 맛보다는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곳이어야 했답니다. 한 번은 셋이서 점심을 먹는데 정은이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휴대폰부터 꺼내더군요. 접시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한참을 찍고서야 젓가락을 들었죠. 어머님 잠시만요. 사진만 한 장 더 찍을게요. 이런 거 올리면 반응 좋거든요. 처음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은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는 게 저와는 많이 달랐답니다. 어디 호텔이 좋더라. 누구 결혼식에 들어간 돈이 얼마더라. 요즘은 얼마 이상은 써야 사람 구실을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요즘은 여행도 유럽이 기본이래요. 동남아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가? 그런데 그걸 듣는 제 아들은 정은이를 귀엽다고 웃더랍니다. 정은이는 저래서 재밌어요. 뭘 모르면서 주변 말만 듣고 호들갑더니까. 자세히 보면 허당이에요, 허당. 전 그게 허당으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백화점 앞을 서성이던 저의 그 허기를 정은이한테서 똑같이 본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저 아이가 저처럼 남편을 잘 만나 바뀔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죠. 왜? 그 며느리감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글쎄 뭐라 해야 할까? 싫다는 게 아니라 불안해. 정은이 그 친구 눈빛이 자꾸 뭘 세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이 젊어서 그랬던 게 생각나서 그러는 거지. 남편은 제 마음을 꿰뚫 듯 웃더군요. 한 번은 정은이가 저한테 귀걸이 하나를 자랑했어요. 어머님, 이거 저번 달에 산 건데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대기거래에 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 예쁘긴 하다. 어머님도 이런 거 하나 하세요. 나이 드실수록 화려한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셔야 돼요. 전 그 말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런 귀걸이를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다만 이젠 그런 게 꼭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었죠.
정은이의 가치관이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에 들렀을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말했어요. 결혼은 서두르지 말자. 시간 좀 더 두고 알아가는 게 좋겠어. 엄마 왜요? 엄마는 정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겪어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니. 너희는 만난 지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게 어떨까 해서. 아들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단 제 말을 따르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삼켰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미루자고 한 그때부터 정은이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침엔 안부 문자, 점심엔 전화, 저녁엔 집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는 일이 예사였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뵙고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처음엔 피곤했어요. 식당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정은이까지 상대하려니 진이 빠졌답니다. 반대하는 걸 어찌 알았는지 저를 설득해 보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돌리고 싶은 그 아이의 간절함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그만큼 아들에게 진심이구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정은이와 둘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사실 어릴 때 말이에요. 집이 되게 어수선했어요. 아버지는 오래 편찮으셨고 엄만 그거 감당하느라 저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저는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전 단란한 가정이라는 게 평생 꿈이었어요. 다들 당연하게 누리는 그 따스한 집, 그리고 평범한 저녁 밥상 같은 거요. 전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휴지를 건네주는 제 손도 같이 떨렸어요. 학연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꿈을 이 사람 옆에서 이룰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 못마땅히 하시니까 저 너무 무섭고 서러워요. 저 학연 씨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에요. 저 그냥 그 사람 옆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에 솔직히 흔들렸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내가 그 아이의 겉만 보고 판단한 건 아닌가 싶었고 어쩌면 그냥 젊은 한때 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 집안 사정은 숨기라 했으니 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 오려던 아이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고요. 정원이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자기 얘기를 풀어놨습니다. 어릴 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자긴 그때부터 골방에 숨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학창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가면 그 집 가족이 어찌나 부러웠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시작했어요. 며칠을 두고 이야기했죠. 여보, 나 정은이 한 번만 믿어볼까 싶어. 당신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런 거겠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남으면 해결하고 가야 해. 걸리는 게 없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끝까지 막을 수도 없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결과는 같이 책임지지 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정은이의 허영이든 뭐든 그건 시간과 경험이 가르칠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아들도 기뻐했고 정은이도 제 두 손을 꼭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제 걱정이 기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남편과도 미리 상의해뒀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들이 거절하더라고요. 엄마, 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요.
부족한 건 대출 받을게요. 아들 괜찮다.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데 뭐하러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때 도움 받을게요. 아들의 그 고집에 더 우기지 못했답니다. 속으론 대견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린 날 짊어진 책임감 때문에 평생 저러고 사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날은 오랜만에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친척들도 오랜만에 다 모였고 제 오랜 친구들도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식은 무리 없이 끝났고 필요한 자리로 넘어갔어요. 저는 인사를 다니느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러다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섰는데 저 앞에서 사돈 쪽 친척들로 보이는 서너 분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그분들 얼굴을 따로 뵌 적은 없는 터라 걸음을 잠깐 늦추고 지나가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은이게 맨날 그러잖아. 아버지 편찮으시다, 집이 어수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 말이야. 아유 그러게 저 집에서 그 말 다 믿는 분위기던데. 사돈이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애가 워낙 어려서부터 그랬잖아. 집 부모님 구멍가게 하는 거 창피하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다녔다며? 아니 아무리 창피해도 멀쩡한 부모님 몸 불편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잘못 키웠지 잘못 키웠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벽 쪽으로 바싹 붙어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가만 들어보니 정은이의 아버진 편찮으신 것도 아니었고 집이 복잡한 환경도 거짓말이었단 거였죠. 정은이가 친정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없는 병을 만들어내고 없는 사정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였답니다. 복도에서 그 자리에 몇 초나 서 있었는지 몰라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단란한 가정이 꿈이라던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낸 대본이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결혼식은 끝났죠. 혼인신고 도장도 찍은 후였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진짜야? 오늘 손님이 많았잖아. 당신도 피곤할 텐데 먼저 쉬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할까 말까, 아들한테 할까 말까. 아무리 곱씹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어쩌자고 들추나 싶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묻기로 했답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정은이한테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초반에 꽤 잘 지냈어요. 신혼집은 크진 않지만 깔끔했고 주말이면 둘이 놀러다니는 사진을 가끔 보내오기도 했어요. 정은이도 인플루언서 일을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이것저것 콘텐츠를 만드느라 바쁜 것 같았고요. 처음엔 저도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이의 일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바닥이 워낙 포화 상태다 보니 수익을 얻기까지 오래 걸리거나 얼마 안 돼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수입이 불안정한 정은이 목까지 메우겠다고 아들은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평일 밤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주말에도 현장에 나갔어요. 한 번은 제가 반찬을 싸들고 집에 잠깐 들렀는데 아들이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는 거예요. 너 그러다 몸 상한다. 한창 일할 때잖아요. 엄마, 전 그냥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잘 살자고 네 몸 망가지면 되겠니? 전 괜찮아요, 진짜로. 그 웃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제 몸이 다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려고 드는구나 싶었어요.
정은이는 그 사이에도 채널 방향을 이것저것 바꿨다고 했어요. 처음엔 일상 브이로그를 찍다가 다음엔 패션 쪽으로 돌렸다가 또 얼마 있다가는 카페 탐방을 올렸답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바로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은 장비가 좋아야 영상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도 이번에 카메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비가 많이 드니? 그게 좋은 거는 수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힐끗 저를 쳐다보는데 뭔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이 또 걸리더라고요. 저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니 더욱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아들한테 따로 정은이 장비 좀 사주라고 말했죠. 결혼 반년쯤 지났을까 아들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오래 믿고 함께 일하던 동업자 하나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해버린 거예요. 장비 대금이며 직원 급여며 협력사 결제까지 한꺼번에 꼬이면서 며칠 사이에 회사가 휘청거렸답니다. 아들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은 사업가라 해도 이 사업이라는 건 바닥이 한 번 꺼지면 한순간에 구멍이 납디다. 아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어느 저녁 아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그 얼굴은 평생 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저희랑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남편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말해봐. 아빠, 저 회사가... 거기까지 말하고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큰아이 일턴 날이 또 겹쳐 떠올랐거든요. 30 넘은 자식이 엄마 아빠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걸 보는 그 감정이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 손을 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뗐죠. 아들아, 이럴 때 안 도와주면 엄마 아빠가 무슨 소용이냐. 솔직히 말해, 얼마면 되겠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금액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더라고요. 남편이 눈을 껌뻑거리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줄게. 저 더 이상은 못 받아요. 이 돈도 꼭 갚을 거예요. 갚는 건 나중 일이고 그냥 더 줄 테니까 여유롭게. 제가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받고 싶어요. 이 이상 받으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 고집에 저희는 또 한 번 질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바로 아들 계좌로 그 금액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돈을 보내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았어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숨통이 좀 트였어요. 그래 아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희 살림부터 잘 챙겨. 그럼요. 제가 하균 씨 도와서 힘낼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거기까진 참 기분 좋은 통화였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통화 말미에 웃음기를 섞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님, 솔직히 저 금액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너무 적게 주신 거 아니에요? 전화기를 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귀에서 떨어졌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대봤죠. 정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듣고 계세요? 듣고 있다. 놀라셨구나. 농담 좀 한 거예요, 어머님.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래, 알았다, 아가. 오늘은 이만 끊자. 수화기를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게 가벼운 농담이 아닌 건 알았어요.
받은 돈을 적다고 말하는 건 어떤 관계를 갖다 대도 예의가 아닌 말이니까요. 하물며 도움을 청한 쪽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저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주방 쪽으로 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여보, 통화 잘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정은이가 뭐라고 했어? 고맙다고 했어. 고맙다고. 그 말을 하고선 남편 쪽을 보지 않았지만 아마 남편도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겠죠. 그날 저녁엔 밥맛이 돌지 않았어요. 국을 끓여놓고도 한 숟갈을 못 떴죠. 그 밤에 저는 잠을 내내 설쳤어요. 정은이가 통화 끝에 던진 그 웃음이 귀에 박혀서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 하나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정은이를 보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진 거예요. 그 전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엄마, 저 혹시 돈을 조금만 더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당연히 되지.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그게요, 엄마. 지난번에 보내주신 돈이... 거기까지 말하고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 돈 정은이가 다 가져갔어요. 자기 일에 써야 할 일이 있다고요. 뭐? 다 가져갔다고?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저는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거래처 결제도 못 맡고 있고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이미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겉옷을 집어들었어요.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엄마 굳이 오실 것까지는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가서 얘기할게. 곧장 신혼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정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고도 그닥 놀라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준 걸 모르나 싶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세아가 잠깐 앉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제가 왜 온지 알고 있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하균이한테 보낸 돈 있지? 그거 정은이 네가 다 가져갔다며? 네 어머님, 그거 제가 좀 썼어요. 왜 가져갔니? 그거 하균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였는데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따로 말하지 그랬어. 그 질문에 정은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듯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균 씨 회사 이제 희망 없어요. 제가 옆에서 냉정하게 봤어요. 뭐? 거기에 돈을 더 넣어봐야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제 쪽이라도 키워보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네 쪽이 뭔데? 뭘 하겠다는 거니? 저 요즘 받은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동네 상가 쪽에 셀프 스튜디오 겸 카페 자리가 나왔어요. 인테리어도 너무 감각적인 데다 전부 새 거고 목도 좋아요. 그 자리 잡으면 제 채널 촬영장으로도 쓰고 손님도 끌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니? 권리금이랑 보증금, 인테리어 추가 비용까지 해서 꽤 들어가요. 정원이는 거기서 제 앞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목소리 톤을 바꿔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거 진짜 하고 싶어요. 몇 달을 그 자리만 바라봤거든요. 이것만 잡으면 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벌어서 하균 씨도 도울게요.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하균이는 바로 옆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앉아있는데 정은이는 지 남편 회사를 밑빠진 독이라며 단정짓고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 말하더군요.
제가 준 돈으로 지 가게부터 잡아보겠다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난 네 사업 봐주러 온 사람 아니다. 내가 준 건 학윤이 살리는 데 쓰라고 준 돈이야. 넌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일이지만 학윤이는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잖니. 그걸 먼저 세우는 게 맞지. 어머님, 길게 보시면요. 길게 말고 짧게 얘기하자. 다시 말하지만 그 돈은 학윤이한테 간 거야. 네가 쓸 돈이 아니었어. 저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한 일인데요. 너희 부부를 위해서 한 거면 학윤이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지. 학윤인 동의한 일이야? 돈을 먼저 가져가고 말을 나중에 하는 게 어딨니? 학윤 씨한테 말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인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핑 돌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도 보였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모르게 시댁돈을 가져가 본인 사업에 썼다는 걸 정당화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난 내 의사를 전부 밝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할게. 자리를 털고 일어섰어요. 그러자 아들이 현관까지 날아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대화로 잘 해결해봐. 무슨 일이든 부부 사이에선 본인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러 생각이 오가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 계좌로 다시 한번 돈을 보냈어요. 이번엔 정은이에게 비밀로 하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정은이는 시어미가 자기한테만 인색한다고 받아들였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부 인사처럼 하다가 며칠 지나니 노골적인 떼쓰기로 바뀌었죠. 어머님, 저한테 용돈은 왜 따로 안 주세요? 다른 집들 보면 며느리 예쁘다고 종종 시댁에서 용돈 주던데요. 용돈이라니. 네가 나한테 손 벌릴 나이는 아니잖니. 그리고 네 생일 같은 기념일에 용돈 부족함 없이 챙겨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평소 때 말이에요. 가만 보면 어머님은 항상 저랑 학윤 씨를 차별하는 것 같아요. 학윤 씨가 말하는 건 발벗고 들어주시잖아요. 이런 식이었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딱히 못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도 종종 챙겨줬고요. 그땐 아이들이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였으니 그럴 기회가 많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꾸해봐야 돌아오는 건 더 큰 떼쓰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엔 전화를 받으면 그저 그래 알았다 한마디로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정은이가 저한테 끈질기게 꺼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상가 자리 얘기였죠. 어머님, 그 자리 저 아니면 누가 잡아도 아쉬워요. 어머님, 저 그 자리 요즘 매일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어머님, 주인이 곧 계약 접겠대요. 이러다 놓쳐요. 그 상가만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전 그럴 때마다 그래, 생각해볼게 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된다고 하면 또 거세게 항의하며 매달려 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시집간 막내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봐. 새언니 계정 봤어? 왜? 뭐가 올라왔어? 새언니가 시어머니 흉보는 콘텐츠를 찍어서 올렸어. 얼굴이랑 이름은 가려놨는데 누가 봐도 엄마 얘기야.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올린 거지? 딸이 알려준 링크를 바로 눌러봤어요. 정말로 대사 하나하나가 다 저희 집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였죠. 시어머니는 가난하고 짠순이라서 자기한테 생활비 한 푼 안 보태준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식 인생을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젊은 며느리들은 숨이 막힌다. 반은 한탄처럼 반은 비꼬듯이 이어지더군요.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랍니다. 제 일이 흔들리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며느리 인생은 별거 아닌가 봐요. 전 진짜 이런 집에 시집 온 게 너무 후회돼요. 그 대목에 화면에는 눈물을 훔치는 연출까지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댓글은 또 어찌나 많은지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저런 분이 계세요. 며느리님 힘내세요 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 밤에 한숨도 자질 못했어요. 그 댓글들이 자꾸 떠올라서요. 정은이는 거기서 멈출 생각을 몰랐어요. 어느 저녁 아들이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엄청 어둡더군요.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 줄 모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래? 너 또 뭔 일 있어? 엄마. 아들이 그러다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말해주길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러다 아들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정은이가 요즘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회사도 예전만 못하고 본인한테 해주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둘이 나눴던 얘기들을 꺼내요. 자기한테 평생 아쉬운 소리 하게 하지 않겠다 했지 않냐.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라고 했지 않냐. 다 어겼으니 책임져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넌 뭐라 그랬어? 전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도 지킬 수 없었으니까.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더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자기가 시댁에 오려고 하거나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정은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행실 똑바로 해.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행동할 때야? 자기 회사 힘든 거, 자기 집안 사정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사업하는 사람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라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이 제 회사 내부 얘기를 많이 알긴 해요.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요. 거래처 몇 군데 이름도 알고 동업자 사건도 아는데 그걸 바깥에 옮기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너 회사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니? 회사는 도와주신 덕분에 다행히 다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은이에요. 지난달부터 자기 쪽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해요. 회사에서 돌릴 돈이 있으면 자기 먼저 달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얘기를 꺼내요. 내가 입 벌리면 너 어떻게 될 줄 아냐 그러면서. 저 요즘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사무실 불 다 끄고 나서도 차에 한참 앉아있다가 들어가요. 회사 일도 벅찬데 집에 들어가는 게 더 벅차니까. 그날 밤 아들을 보내고 나서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 이야기만 나눴어요. 여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하균이 이대로 두면 금방 무너질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정은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당신 한번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눠봐. 거기서 가닥을 잡자.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 밤 저는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 손으로 뭘 해야 저 아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돌고 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은이를 따로 찻집에 불렀어요. 아들 없이 단둘이 얘기해 보려고요. 정은이는 그날도 한껏 꾸미고 나왔어요. 새로 샀다는 가방을 의자에 탁 올려두고 찻잔을 들면서 눈을 반짝이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로 따로 부르셨어요? 정은아, 요즘 네 채널 봤다. 하균이한테 한 말도 들었어. 우리 서로 맘 상한 거 있으면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은이가 조금이라도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그냥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 사시고 저희는 저희 인생 살게요. 그게 낫잖아요. 솔직히 요즘엔 나이 먹는 것도 민폐예요. 요즘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는 게 제일 민폐라잖아요. 그게 너의 진심이니?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곰곰이 살펴보니 저희가 받을 것도 뭐 크게 없고 어머님 아버님도 뭐 사업대 주신 게 다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맞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할 게 없으니까.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 재산을 자기가 받아간 그 돈이 전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걸요. 사업대 권해준 그 정도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인 줄 알고 그 계산을 맞췄기에 이렇게 당당한 거였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으니 정은이가 한마디 더 보태더군요. 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게 얻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 잡으면 하균 씨 일 그만두고 집안일하게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에 끼시는 거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손에 쥐고 이제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려는 셈이더라고요. 저는 찻잔을 다 비우고 냅킨으로 입가를 조용히 닦았어요. 그래 아가, 네 뜻대로 하자.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지. 다행이야. 그렇게 전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은인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고개만 까딱하더군요. 찻집을 나와 거리로 나서는데 제 걸음이 이상하게 흔들림 없이 반듯했어요. 화가 너무 많이 차면 오히려 몸이 고다지는 법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꾹 눌러 삼키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선을 넘은 걸까? 아니면 저 아이한테 휘둘리고 있는 걸까? 당신 탓 아니야. 정은이가 선을 넘은 거지. 큰애 보내고 나서 둘째랑 셋째한테 좋은 엄마 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해. 하균이 그늘 밑에서 평생 주눅 들어 살게 둘 순 없어.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리해. 내가 뒤 봐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정은이가 지금 무엇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정은이가 진짜 매달려 있는 건 딱 하나였죠. 그 상가자리 하나. 그것만 잡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균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제 앞에서 몇 번이나 말하던 바로 그 자리요. 그대로 결심을 굳혔어요. 내 아들을 흔드는 저 아이의 손에서 그 한 가지를 빼앗으면 나머진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요.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은이가 제 앞에서 몇 번이나 줄줄이 읊어줬으니까요. 전 곧바로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밤은 오히려 잠이 잘 왔어요. 오래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내일이면 내려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정은이가 얘기하던 그 상가 자리로 직접 차를 몰고 갔어요. 골목 초입에 들어서니 정은이가 말하던 그 건물이 바로 보이더군요. 정말 괜찮아 보이는 곳이었어요. 건물 앞에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부동산은 저희 식당 단골 중 한 분이 오래 운영하는 곳이었죠. 저희 부부가 근처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걸 그분도 잘 알고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절 보고 반색을 하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사장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 건너편 1층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지금 계약 상태 어떻게 되나요? 거기요. 거기 엄청 괜찮죠? 가격도 너무 싸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계약 의향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서요. 계약금 넣어주기로 했었는데 계속 좀 늦으시네요. 그 의향 있는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사장님이 놀라며 쳐다보시더군요. 사장님, 저 그 자리 제가 바로 계약하려고요. 매매 말고 임차로요. 사모님이 직접요? 네, 제가 제 이름으로 할게요. 제 강경한 태도에 그 부동산 사장님은 당황하면서도 건물주한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제가 한 번에 계약하겠다고 하니 그쪽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권리금이며 보증금이며 정은이가 그렇게 매달리던 그 자리 비용 전부를 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현금으로 치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사장님께 조용히 한마디만 덧붙였답니다. 사장님, 앞으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문의해와도 받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21번 고르고 정은이의 번호를 눌렀어요. 두 번쯤 신호가 가고 나서 정은이가 까칠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웬일이세요? 아가, 어제 네가 한 말 곰곰이 생각해봤다. 각자 살자는 말 나도 동의해. 아, 네 어머님. 잘 생각하셨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부터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정원이는 별일 아닌 줄 알고 살짝 웃는 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천천히 이어 말했어요. 근데 아가,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단다? 뭐를요? 우리 집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사정이 괜찮아. 근데 뭐 민폐 안 끼치고 각자 살기로 했으니 네가 모를 필요도 없어졌지 싶어서. 한 박자 쉬고 저는 주소 하나를 천천히 불렀답니다. 정은이가 매일 지나가며 봤다던 그 가게 주소였어요. 그 자리 오늘 오전에 내 이름으로 계약 마쳤다. 어머님? 네 이름으로 거기 이제 못 들어간다. 그 자리 주인 오늘부터 나야. 나도 거기서 각자 살 수 있도록 새 출발하려고. 그게 네 뜻이었잖니.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 제가 계약금 걸어놓고 오늘 입금하려고.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정은이는 저희 집 앞까지 달려왔어요. 오는 길에 그 가게 앞을 거쳐왔는지 현관 앞에 서 있는 얼굴이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정은이가 현관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어요. 절 보자마자 다급히 말했죠.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그 자리가 저한테 어떤 기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요. 사과할게요. 그럼 됐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한 말 다 취소할게요. 채널 영상도 다 내릴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게요. 그럼 됐잖아요. 전 정은이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넌 네가 받아간 그 돈이 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한테 민폐라는 말도 각자 살자는 말도 그렇게 쉽게 나온 거잖니. 어머님, 난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네가 딛고 서 있던 땅이 사실 얼마나 가벼운 거였는지 그걸 한번 알려준 것뿐이다. 어머님 한 번만요. 이러지 마세요. 정은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했어요. 진이 다 빠진 채 결국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현관을 나섰죠.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아들에게 그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이야기를 다 꺼냈죠. 정은이가 제게 연락해오며 괴롭힌 일과 어제 찻집에서 정은이가 저에게 던진 말, 그리고 오늘 엄마가 한 전화 한 통까지요.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부모님이 제 몫까지 감당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다.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엄마 말대로 할게요. 다음날 아들은 정은이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정은이는 이미 무너진 채로 그 말을 들었고 매달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 정은이가 아들에게 던진 협박성 문자며 채널 영상이며 시댁 흉보기 컨텐츠며 가게 자리에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까지요. 그걸 변호사 쪽에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내자 정은이 쪽에서도 더는 끌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아들은 신혼집을 정리해 오피스텔로 옮겼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얼굴이 헬쓱했는데 점점 살이 오르고 눈빛도 돌아왔어요. 흔들렸던 회사도 빚을 차근차근 털어내면서 다시 모양을 잡아가고 있죠. 직원도 두엇 새로 들여서 요즘은 전보다 바쁘다고 하더군요. 정은이도 그간의 영상을 내렸는데 마지막에 사과 영상 같은 걸 올릴까 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저희 쪽 변호사가 한 차례 정리해 보내니 그것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저에게는 몇 번 문자를 보내왔죠.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어요. 막내딸이 가끔 소식을 전해주는데 정은인 지금 친정에 돌아가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 이상은 묻지 않았어요. 제가 대신 계약해둔 그 가게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상의해 저희 식당의 작은 분점 자리로 꾸몄어요. 손님들이 가볍게 들러 한 끼 하고 가는 자리로 뒀죠. 인테리어는 정은이가 본 그대로 거의 살렸고 간판만 바꿔 달았어요. 개업하는 날 저희 식당 단골 몇 분이 꽃다발을 들고 와주셨어요. 전 그분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했죠. 사모님, 이 자리 참 좋네요. 사람이 많이 드나들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잡았어요. 그 말을 하는데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났어요. 마음에 든 건 맞지만 그 마음에 든 이유가 남들 생각과는 많이 달랐으니까요.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전 기분이 묘해요. 정은이가 매일같이 그 앞을 서성이며 내 자리라고 믿고 있던 그 자리가 결국 저희 부부 가게 이름을 달고 서 있으니까요. 그 가게에 손님이 들이차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이상합디다. 조금은 씁쓸한 기분이랄까요. 가끔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이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전 그냥 며느리가 각자 살자 하길래 정말 각자 살게 해준 것뿐이에요. 다들 듣고는 박장대소라죠. 정말로 저는 그 찻집에서 정은이가 각자 살자고 한 그날의 말을 아주 충실히 따라준 것뿐이에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서 제일 짧고 제일 속 시원했던 통화였다는 것만은 지금도 분명해요.